비전공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제경영 상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두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상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업들이 주로 출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기업들도 종종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념하셔야죠. 면접 때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출제 비중은 경제 경영 상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별로 보면은 뭐 경제 출제하는 데가 경영 출제하고 경영 출제하는 데가 경제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경계가 좀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관련된 개념과 이론을 묻거나 난 이쪽 전공이 아닌데 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다닐 때 어떤 전공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론 수준도 아니에요. 상식 수준입니다. 이걸 모르면 회사 내에서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순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경영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회사에서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꼭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게 어떻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이건 금융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기술 발전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자기 회사 관련된 CJ는 아예 대놓고 자기 회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영 전략에 대한 걸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동떨어져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어쩌면 상식 내용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입사에 의해 할 일과 연관이 된 분야가 경제 경영 상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공부할 거냐? 기본만 합시다. 너무 어렵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과 개념을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또 추천해야겠네요. 필수 암기 핸드북입니다. 이 책 내용 분량 대비해서 퀄리티가 좋다고 얘기를 했죠. 더 좋은 책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분량 넘어가면 공부하기 힘듭니다. 테스트 준비하면서 참고할 자료들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제시하도록 할게요. 시험 직전에 잠깐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뉴스죠. 그중에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게 경제면입니다. 경제면에는 경제 경영 관련된 상식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관련된 이슈라면 당연히 보셔야겠죠. 여러분이 지원할 기업이 뭐 반도체 기업이다. 그럼 IT 분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본으로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 상식입니다. 진짜 기본이에요. 경제학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 상식이라고 이해해도 될 만큼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울 만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유념하셔야 되는 게 경제 상식은요, 외울수록 힘들어져요. 이해하면 사실상 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자료 보고 해당 자료의 의미, 주로 원인이나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암기하라는 내용이 없죠.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분석을 위한 자료가 그래프 사례들이 나와 있죠. 이걸 보고 무슨 내용이구나. 어떤 걸 분석하려고 하는구나. 2단계 그 내용을 선택지에 대응해서 답을 찾으면 되죠.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환율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 달러 환율 공부했는데 원 엔화 환율 나왔으면은 잘 모르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엔화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러면 와닿지가 않으면 얘를 숫자로 바꿔봅시다. 자, 100엔에 1000원 하다가 100엔에 500원 하게 됐어요. 아니 왜 또 1엔이 아니라 100엔이냐? 환율 단위가 달러를 교환할 때 비슷한 원화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엔화의 경우에는 100엔 기준으로 해요. 이렇게 많이 떨어질 일은 없지만 내용을 쉽게 연결하기 위해서 환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하락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현상이지 일본이 아니에요.
1번 엔화 환율이 떨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현상을 묻는 겁니다. 그 구분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일본의 영향하고 우리 영향은 다르거든요. 반대 관계가 되니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적용하면 돼요. 100엔에 1000원에서 100엔에 500원이 됐다고 합시다. 이전에 수출해서 100엔을 벌어들이면은 원화로 바꾸면은 10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500원밖에 못 벌어요. 그럼 500원 손해보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환율의 차이로 인한 손해, 환차손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수출 감소하면 경상수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죠. 수입과 수출이 있을 때 수출이 감소하니까 무역을 했을 때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수입해오는 물품의 가격 100엔짜리가 1000원에 했는데 500원밖에 안 해요. 가격 떨어졌죠. 물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은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용 부담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죠. 자, 환율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행 경비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는 계획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겠죠. 엔화 부채는 엔화로 갚아야 돼요. 원화를 엔화로 바꿔서 갚아야 되는데 100엔에 1000원일 때에 비해서 100엔에 500원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부채 상환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건 100엔에서 1000원에서 100엔에서 500원으로 바뀌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적용해 보면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리고 1번 유학 간 자녀에겐 엔화로 보내줘야 됩니다. 원화를 엔화로 바꿔야 되는데 학자금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죠. 100엔 보낼 때 전에는 1000원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500원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환율은 쉬운 내용입니다. 해석을 잘하면 돼요. 아시겠죠? 외우지는 마세요. 경영상식입니다. 기업 운영과 관련된 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어떤 직무로 지원하더라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술 직렬이 됐던 디자인 쪽이 됐던 사무직이 됐던 누가 됐던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어볼 보고서에 나오는 용어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 경영에는 필수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직렬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행인 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용어를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용어 뜻을 이해하는 게 그리 무리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풀이 전략입니다. 요구하는 바. 사실상 용어가 뭔지를 묻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개념만 이해해도 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익숙하고 쉬운 거부터 그 얘기는 뭡니까? 생소한 게 틀린 내용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알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합시다. 각 설명에 해당되는 용어를 알맞게 짝지은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의도적으로 브랜드명을 드러내지 않고 뭐합니까? 최소한의 사항만 기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요. 이걸 제네릭 브랜드라고 합니다. 상품을 기획하고 제조하고 유통을 당연히 직접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그래요. 자, 기획은 하는데 제조는 중국의 공장에 맡길 수도 있고 아웃소싱 하는 경우 있죠. 유통은 유통 전문 회사에 맡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한 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한꺼번에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함으로 인해서 단가 낮아지고 속도가 빨라지죠. 왜냐하면 유통 단계가 축소돼 버리니까 이걸 SPA 브랜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뭐 가격이 그렇게 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C입니다. 한 시장에서 2개 이상의 브랜드를 출시해요. 그러면 다른 경쟁사 걸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사게 되니까 이건 뭡니까? 2개 이상이니까 멀티 브랜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울 건 없네. 용어예요. 용어인데 이제 뭘 맞춰가야 되냐면 3개 중에 하나라도 알게 되면 아닌 것부터 잘라낼 수 있죠. 제네릭 브랜드를 알면은 빼버릴 수도 있고 SPA 브랜드를 알면은 2번, 4번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도 있겠죠. 그렇게 줄여가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용어입니다.
프라이빗 브랜드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여러분 대형 마트에 가면 PB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브랜드입니다. 제품의 개별 브랜드 사용하에서 기업 브랜드가 아예 드러나지 않게, 제네릭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내셔널 브랜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제품들이에요. 전국 단위로 똑같은 브랜드. 그거 얘기하는 거죠. 미투 브랜드입니다. 경쟁사에서 대박난 제품이 있으면 바로 따라하는 브랜드죠. 이걸 미투. 이전에는 미투 상품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브랜드까지 미투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빠르게 경쟁사를 따라가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의외로 쉬운 문제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기준금리라는 개념은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다른 금리도 다 변한다는 거죠.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대출금리도 올라가요. 자,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뭐합니까? 예금을 더 하겠죠. 번 돈 중에 예금을 하게 되면 소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은 줄겠죠.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걸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기에, 자, 예금이 증가하면 소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은 감소하니까 투자도 위축되겠죠. 예금 증가하고 소비 감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융비용의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거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통화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소비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되면 통화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입니다.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이거는 뭐가 돼요? 빚을 갚기가 힘들어져요. 채무 상환 능력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걸로 연결할 수 있죠. 더 까다로워지면은 기준을 잡아야겠죠. 금리가 인상될수록 심사는 까다로워진다. 그만큼 돈 갚을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얘기예요. 이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쉽게 갚을 수 있는 거, 금리가 올라가면 쉽게 못 갚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자, 금리가 인상되면 통화량이 감소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통화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 욕구가 감소하게 되죠. 투자 욕구가 감소되는데 자산 가격이 어떻게 상승해요? 떨어지게 되죠.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쪽에 사람이 몰리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부동산 쪽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3번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기를 조금만 보시면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얘기를 좀 합시다. 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원화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왜냐하면 원화, 우리나라 원화가 투자 가치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자 많이 준다는 거예요. 자, 원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환율은 어떻게 돼요? 환율이 하락하거든요. 원화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환율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죠. 맞는 내용이죠?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물가 상승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어떤 대책이에요? 인플레이션 억제 대책이 되는 거죠. 그럼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건 뭐가 돼요?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의 대응책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기준금리로 인해서 통화량이 변하는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또 영어 문제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식, 영어로 modify에다가 소비자, 컨슈머를 결합시킨 게 뭡니까? 모디슈머라고 하는 용어죠. 자, 이어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용어 뭐 있죠? 그린, 친환경 그러면 녹색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소비자가 결합된 뭡니까? 그린슈머가 돼버리죠. 다음 용어입니다.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있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안 아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아껴요. 아끼는 게 있고 안 아끼는 게 있고 양쪽으로 갈려 있네요. 그래서 양면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앰비슈머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 용어도 좀 보도록 할게요. 블루슈머, 블루오션 시장의 소비자라는 뜻이죠. 경쟁 없는 시장의 소비자라는 뜻입니다. 프로슈머, 바로 프로듀서, 생산자와 컨슈머, 소비자가 결합된 용어죠. 여기서부터 파생됐어요. 엘빈 토플러가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만든 이후에 슈머 시리즈로 나온 각종 용어들입니다. 리서슈머는 리서처 플러스 소비자의 개념이에요. 소비자들 중에 보면 전문가만큼이나 리서치를 하는 이런 소비자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제품 사기 전에도 이 제품의 문제점이라는 것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리서슈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